제 이름은 김정자입니다. 올해 74세가 되었고 40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지금 저는 고급 요양원 침실에 혼자 앉아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화면 속에는 제 딸 미영이의 결혼식이 생중계되고 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이 아버지와 함께 버진로드를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순백의 드레스가 햇살에 반짝이고 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해요.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지만 저는 그 자리에 없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확대해서 딸의 모습을 더 자세히 보려고 해도 결국은 작은 화면 속의 영상일 뿐이에요. 40년 전 제가 결혼할 때를 떠올려 봅니다. 그때도 이렇게 떨렸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격려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제 딸의 가장 소중한 순간에 함께 있지 못하고 있어요. 옆에서 딸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고 마지막으로 머리핀을 정리해주고 행복하라고 축복해주고 싶은데 말이에요. 간병사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영상으로라도 볼 수 있으니 다행이라고 딸이 행복해 보이니까 울지 말라고 하세요.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더 서글프게 만듭니다. 영상으로 보는 것과 직접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천지 차이인데 말이에요. 저는 교사로 살면서 수많은 남의 자식들을 돌보고 키웠습니다. 졸업식 때마다 아이들과 함께 울고 웃었고 그 아이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제 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함께 할 수 없다니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을까요? 화면 속에서 딸이 신랑과 서로 반지를 끼워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 흐르는 행복한 눈물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려요. 기쁨의 눈물인지 아쉬움의 눈물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요양원에 들어올 때 누군가 이런 상황이 생길 거라고 미리 알려줬다면 과연 이 결정을 했을까요? 안전하다는 이유로, 편리하다는 이유로 들어온 이곳에서 가족의 소중한 순간들을 하나씩 놓쳐야 한다는 게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인 줄 몰랐습니다. 딸이 부케를 던지는 순간입니다. 하객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젊은 여성들이 부케를 잡으려고 뛰어오르는 모습이 보여요. 예전에 제가 결혼할 때도 언니가 부케를 잡아서 1년 뒤에 결혼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는 모든 게 희망적이고 밝게만 보였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쓸쓸할까요? 화면이 꺼지고 결혼식 생중계가 끝났습니다. 저는 빈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스마트폰을 침대 옆 탁자에 내려놓았어요. 고요한 방 안에는 제 흐느끼는 소리만 들립니다. 창밖으로는 다른 가족들이 웃으며 산책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이때 처음으로 이곳에 들어온 제 결정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 결정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확신했어요. 아들 준호와 며느리 수진이가 저를 이 요양원으로 데려왔던 그날을 떠올려 보니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처음 요양원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의 그 놀라움을 잊을 수가 없어요. 5성급 호텔을 연상시키는 화려한 로비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천장에서 내려온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반짝반짝 빛나고 바닥은 고급스러운 대리석으로 깔려 있었어요. 벽면에는 유명한 화가의 그림들이 걸려 있고 로비 한가운데에는 실크 소파들이 우아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정원으로 나가보니 더욱 감탄스러웠어요.
아름다운 분수대 주변으로는 계절마다 다른 꽃들이 피어 있고 잘 손질된 잔디밭에는 벤치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습니다. 산책로도 잘 정비되어 있어서 휠체어를 타거나 지팡이를 짚고도 충분히 다닐 수 있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상담실에서 원장님이 소개해 주신 프로그램 목록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아침마다 진행되는 요가 클래스, 주 3회 합창단 활동,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미술치료 시간, 원예치료, 독서 토론회, 영화 감상회까지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교사 출신인 저에게는 특히 독서 토론회가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은퇴한 후 혼자서 책을 읽기만 했는데 다른 분들과 함께 토론할 수 있다니 얼마나 즐거울까 생각했거든요. 미술 치료도 마찬가지였어요. 젊었을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지만 바쁜 교직 생활 때문에 제대로 시간을 내지 못했는데 이제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무엇보다 24시간 의료진이 상주한다는 점이 가장 안심스러웠어요. 나이가 들면서 언제 어떤 응급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데 전문 간호사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다니 얼마나 든든한지 몰랐습니다. 영양사가 직접 관리하는 맞춤형 식단 서비스도 매력적이었어요. 혼자 살면서 대충 때우던 식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에는 자식들에게 버림받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40년을 함께 살던 집을 떠나 낯선 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들의 진심 어린 설득을 들으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준호는 제가 혼자 지내면서 얼마나 외로웠을지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어요. 이곳에 오면 저와 비슷한 또래분들과 함께 지낼 수 있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도 시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게 늘 걱정이었다며 여기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시면 자신들도 마음이 편할 거라고 했어요. 무엇보다 아들이 일주일에 2번은 꼭 찾아오겠다고 약속했을 때 마음이 놓였습니다. 손자 민준이도 할머니를 자주 보러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가족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주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40년간 바쁘게 살아온 교직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컸습니다. 학급 운영, 수업 준비, 학부모 상담으로 정신없이 지내던 날들이 끝나고 이제는 정말 여유로운 노후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계약서에 서명하던 그날, 저는 새로운 인생 2막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입주 초기 몇 주간은 정말 천국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시작되는 요가 클래스에 참여하면서 오랫동안 굳어있던 몸이 조금씩 유연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강사님이 친절하게 하나하나 자세를 교정해 주시고 호흡법도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요가를 하고 나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기분도 상쾌해졌어요. 합창단 시간은 더욱 즐거웠습니다. 또래분들과 함께 그리운 금강산, 아리랑, 봄날은 간다 같은 옛 가요들을 부르다 보면 젊었던 시절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특히 고향의 봄을 부를 때면 어린 시절 고향 마을의 복숭아꽃이 떠올라 가슴이 벅찼습니다. 합창 지휘자분도 음악대학 출신의 전문가셨고 피아노 반주도 수준 높게 해주셔서 마치 제대로 된 합창단에 참여하는 기분이었어요. 식당에서 제공되는 식사도 정말 훌륭했습니다. 집에서 혼자 먹던 간단한 식사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아침에는 따뜻한 미역국과 정갈한 반찬들,
점심에는 계절마다 다른 메뉴의 한정식, 저녁에는 소화하기 쉬운 죽이나 찜 종류까지 영양사님이 직접 관리하신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제가 당뇨가 있다고 하니 따로 당뇨식으로 준비해 주시는 세심함까지 있었어요. 미술치료 시간에는 어린 시절부터 좋아했던 그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수채화 물감과 화지, 붓까지 모든 재료가 고급스러웠고 선생님도 미술대학 교수 출신이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붓질이 늘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봄날의 정원을 그린 제 그림을 보고 다른 분들이 칭찬해 주셨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원예치료 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은 화분에 꽃과 허브를 심고 키우는 일이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매일 물을 주고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제가 키운 바질로 만든 차를 다른 입주민 분들과 나누어 마실 때는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면서 서서히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미술 시간에 사용하는 물감의 발색이 예전만 못하다든지 화지의 질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제 착각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점점 변화는 뚜렷해졌습니다. 매일 오시던 요가 강사님이 일주일에 3번, 그 다음엔 일주일에 1번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대신 비정규직 직원이 와서 대충 요가 동작만 따라하게 했습니다. 전문적인 지도나 개별적인 자세 교정은 사라졌어요. 합창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음악대학 출신 지휘자 대신 일반 직원이 와서 반주 없이 그냥 노래만 부르게 했어요. 레퍼토리도 몇 곡 안 되는 똑같은 노래만 반복했습니다. 새로운 곡을 배우고 싶다고 요청해도 번거롭다며 거절당했어요. 가장 실망스러운 건 식사였습니다. 반찬 가짓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아침 미역국은 건더기 없는 맑은 국물만 나왔고 점심 한정식은 냉동 반찬들로 대체되었습니다. 당뇨식도 더 이상 따로 준비해주지 않았어요. 영양사가 직접 관리한다던 식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복도를 지나가다가 직원들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관리 사무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어요. 3개월만 지나면 서비스를 줄여도 괜찮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차피 계약금은 이미 다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최대한 비용을 절약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입주민들을 고객이나 환자가 아니라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고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느꼈던 모든 변화들이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었다는 깨달음 때문이었어요. 딸의 결혼식을 영상으로 지켜본 후 놓쳐야 하는 가족 행사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스마트폰 화면 속 구경꾼이 되어야 했어요. 손자 민준이의 첫 돌잔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가 보내준 영상을 보니 민준이가 돌잡이에서 붓을 집었더라고요. 할아버지를 닮아 공부를 잘할 거라며 가족들이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함께 웃었을 텐데 작은 화면으로만 봐야 하는 현실이 너무 서글펐습니다. 며느리가 또 다른 영상을 보내왔을 때는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민준이가 처음으로 걸음마를 떼는 순간이었거든요. 아장아장 걸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
직접 그 자리에서 지켜보고 박수 쳐주고 안아주고 싶었는데 말이에요. 아이의 첫걸음은 다시 볼 수 없는 소중한 순간인데 저는 그것마저 영상으로만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들의 승진 축하 파티도 빠들였어요. 준호가 10년 만에 부장으로 승진했다며 가족들이 모여서 축하 식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자랑스럽다고 말해줬을 텐데 전화로만 축하 인사를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추석 때는 더욱 외로웠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차례를 지내고 함께 식사하는 영상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제가 직접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며 차례상을 준비했는데 이제는 그 모든 일을 며느리가 혼자서 해야 하는구나 싶어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아들과 며느리의 방문 횟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었어요. 처음 입주했을 때는 약속대로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손자도 함께 와서 제 무릎에 앉아 그림책을 읽어달라고 하고 아들과 며느리는 제 안부를 자세히 물어보며 필요한 것은 없는지 챙겨주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서 방문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1번, 그 다음엔 2주에 1번, 결국에는 한 달에 1번으로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바쁘다는 핑계, 회사 일이 많다는 핑계가 이어졌어요. 전화 통화 시간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처음에는 30분씩 이야기하며 서로의 안부를 자세히 나누었는데 나중에는 5분도 안 되는 형식적인 안부 인사로 끝났어요. 손자와 통화할 시간도 거의 없어졌고 며느리의 안부 문자도 일주일에 1번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씁쓸한 마음을 달래려 했어요. 요양원 정원에서 다른 가족들이 입주민과 함께 산책하는 모습을 보면 부러우면서도 서글펐습니다. 돈을 내고 들어온 고급 요양원인데 오히려 가족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다른 입주민분들의 사정도 저와 비슷했습니다. 같은 층에 사시는 박 할머니는 처음 몇 달 동안은 자녀들이 매주 찾아왔는데 지금은 명절에만 온다고 하셨어요. 이웃방의 최 할아버지도 아들이 바쁘다며 연락도 잘 안 된다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가족들이 멀어질수록 요양원 생활의 의미도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좋은 시설, 다양한 프로그램이 무슨 소용인가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할 수 없다면 말이에요. 밤마다 혼자 누워 있으면 깊은 외로움이 몰려왔습니다. 변화의 진실을 알게 된 것은 입주 3개월째 되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저녁 산책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가던 길에 관리 사무실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원장과 관리팀장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일반적인 업무 얘기인 줄 알았는데 점점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입주 3개월이 지나면 서비스를 대폭 줄여도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어차피 계약금은 이미 다 받았고 중도 해약하는 사람도 거의 없으니까 이제부터는 비용 절감에 신경 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들으니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전문 강사 대신 일반 직원들로 대체하고 고급 재료 대신 저가 제품을 사용하고 식단도 단가를 최대한 낮춰서 준비하라는 지시사항들이었어요. 특히 의료진 관련해서는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24시간 간호사 상주라고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밤에는 한 명도 없다는 것, 응급 상황이 발생해도 119에 신고하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입주민들을 바라보는 관점이었습니다. 고객이나 환자가 아니라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고 있다는 게 너무 명확했어요. 어차피 나이 많은 사람들이라 불만이 있어도 제대로 항의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들렸습니다. 그 순간 지금까지의 모든 변화들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초기 3개월 동안의 좋은 서비스는 모두 미끼였던 거였습니다.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쇼에 불과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완전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40년간 교사로 일하면서 사람들을 믿고 살아왔는데 이런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특히 노인을 돌본다는 명목으로 이런 사기를 친다는 것이 너무 분개스러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다른 입주민분들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혹시 저만 느끼는 불만인가 싶었는데 모든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층의 박 할머니는 처음 약속했던 물리치료 서비스가 갑자기 유료로 바뀌었다고 하셨어요. 계약서에는 분명히 무료라고 되어 있었는데 말이죠. 이웃방의 최 할아버지는 혈압약을 받으러 갔더니 원래 먹던 약이 아니라 저가품으로 바뀌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식사에 대한 불만도 공통적이었어요. 모든 분들이 처음 몇 달과 지금의 차이를 느끼고 계셨습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 같은 질환별 맞춤 식단은 아예 사라져버렸고 모든 입주민이 똑같은 식사를 해야 했어요. 프로그램 질 저하에 대한 불만도 컸습니다. 미술치료 선생님이 미대 교수에서 일반 직원으로 바뀐 것, 요가 강사가 전문가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바뀐 것, 합창단 지휘자가 사라진 것 등등 모든 것이 다운그레이드 되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24시간 간호사 상주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저녁 10시 이후에는 한 명도 없다는 것, 응급 상황 발생 시 제대로 된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것들이 하나둘씩 드러났어요. 저는 다른 입주민분들과 함께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받았던 서비스 안내서와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하나하나 비교해 봤어요. 차이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허위 광고나 다름없었죠. 그리고 직원들의 부적절한 발언들을 몰래 녹음하기도 했습니다. 입주민들을 무시하는 말들, 서비스를 대충 해도 된다는 식의 대화들이 증거로 남았어요. 며칠에 걸쳐 다른 입주민분들과 상의한 결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우리의 존엄성과 권리가 계속 짓밟힐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꼈어요. 40년간 교사로 일하면서 부당한 일에 맞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번에도 그냥 참고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우리에게도 당당히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같은 처지의 입주민분들과 함께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선 정확한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초기 계약서와 서비스 안내 책자를 꼼꼼히 검토해서 약속된 서비스 내용들을 리스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제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들을 하나씩 대조해 봤어요. 차이점들이 너무 명확해서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24시간 간호사 상주 실제로는 저녁 10시 이후 부재. 전문 강사진 프로그램 일반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으로 대체.
영양사 직접 관리 개별 맞춤 식단 획일적인 저가 식단. 고급 미술 재료 제공 저품질 재료로 교체. 주 3회 전문 요가 클래스 주 1회 형식적 운동. 이런 식으로 약속과 현실의 차이점들이 수십 개나 되었어요. 또한 직원들의 부적절한 발언들도 계속해서 수집했습니다. 복도나 식당에서 들리는 대화들을 조심스럽게 녹음하고 기록했어요. 입주민들을 무시하는 말들, 서비스를 대충 해도 된다는 식의 지시사항들이 생생한 증거로 남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했던 건 다른 입주민분들의 동참이었어요. 처음에는 혹시 문제 제기했다가 더 불이익을 받을까봐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 모두의 존엄성이 더욱 훼손될 것이라는 점을 설득했어요. 40년간 교사로 일하며 쌓은 소통 능력과 리더십을 총동원했습니다. 각 층의 대표분들을 선정하고 정기적으로 모여서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어요. 처음에는 서너 명에 불과했지만 점차 참여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서 결국 전체 입주민의 절반 이상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개별 면담으로 하자고 하더니 우리가 단체로 만나자고 고집하니 결국 승낙했어요. 회의실에서 집단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입주민 대표로 나선 저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문제점들을 하나씩 제기했습니다. 계약 당시 약속했던 서비스와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차이점들을 증거 자료와 함께 제시했어요. 원장과 관리진은 처음에는 변명과 둘러대기로 일관했습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이라든지 코로나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라든지 하는 핑계들이었어요. 하지만 저희가 준비한 증거들 앞에서는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제가 강조한 부분은 안전에 대한 문제였어요. 진정한 안전은 입주민들을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응급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4시간 의료진 상주를 약속해 놓고 실제로는 밤에 간호사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지적했어요. 외출 제한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가족의 중요한 행사에 참석할 권리, 개인의 자유로운 외출권은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강조했어요.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우리를 감금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존엄성을 인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수입원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어르신들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회의는 3시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강하게 저항하던 원장 측에서도 점차 우리의 정당한 요구임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다른 입주민분들도 하나둘씩 자신의 경험을 증언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결국 원장은 계약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원래대로 서비스를 회복하거나 아니면 위약금 없이 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어요. 퇴소를 선택했습니다. 요양원을 나온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들 가족이 살고 있는 동네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구했어요. 요양원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제가 원할 때 언제든지 자유롭게 나갈 수 있고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천국 같았습니다. 아들 준호와 며느리 수진이는 제가 요양원에서 겪었던 경험을 자세히 듣고 깊이 사과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를 소홀히 했던 자신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제가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어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손자 민준이와 다시 가까워진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가 어디 갔었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던 민준이가 점차 제게 다가와 주었어요. 함께 밥을 먹으면서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제잘 말해주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놓쳤던 시간들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저녁마다 민준이와 함께 그림책을 읽어주는 시간이 가장 소중했어요. 요양원에 있을 때는 영상통화로만 보던 손자를 직접 무릎에 앉히고 책을 읽어줄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주말이면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시간도 생겼어요. 제가 직접 요리해서 차려주는 밥상에 가족들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겪었던 경험을 혼자만 간직하기에는 너무 소중한 교훈이 있었거든요.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어르신 모임에 참석해서 제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 발표했을 때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의 권유로 요양시설에 입주했다가 실망한 분들, 약속과 다른 서비스에 속상해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저는 40년간 교사로 일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요양시설 선택 시 주의사항들을 정리해서 책자로 만들어 배포하기도 하고 계약서 검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중요하게 강조한 것은 어르신들도 당당한 권리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존중받을 권리를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지역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제 경험담을 기사로 써주기도 했습니다. 그 기사를 본 다른 지역의 어르신들도 연락을 주셔서 비슷한 문제를 상담받기도 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활동이 단순히 제 개인적인 복수나 원한이 아니라 모든 어르신들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가족들도 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어요. 아들은 법적인 자문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었고 며느리는 각종 자료 정리를 도와주었습니다. 손자 민준이까지도 할머니가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도와준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어요. 돌이켜보니 요양원에서의 힘든 경험이 오히려 제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준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일을 겪지 않았다면 단순히 편안한 노후만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깨달음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화려한 시설이나 고급스러운 서비스보다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매일 아침 손자가 학교 가기 전에 인사하러 오는 모습, 주말에 온 가족이 모여 웃으며 식사하는 모습, 저녁에 아들 부부와 차 한 잔 마시며 하루 일과를 나누는 시간들이 그 어떤 고급 프로그램보다 값진 것들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행복한 노후는 돈으로 살 수 있는 화려한 시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